금속이 금속을 스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듯 울립니다. 누군가 펌프 손잡이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리듬이 있습니다. 오래된 리듬. 매일 아침 이 거리에서 반복되는 소리. 젖은 자갈 위로 무거운 발자국이 지나갑니다. 물웅덩이가 찰랑입니다. 발자국이 멈춥니다. 양동이가 땅에 놓입니다. 1854년 9월 런던 소호. 브로드 스트리트의 펌프 앞입니다. 손잡이가 다시 내려옵니다. 차가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양동이를 채웁니다. 투명한 물. 시원한 물. 약간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다른 펌프보다 맛이 좋다고들 합니다. 여자가 양동이를 들어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골목을 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이 물로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차를 끓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입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이 물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한 장의 종이 위에 점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점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왜 어제까지 건강하던 이웃이 오늘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지. 새벽 안개 사이로 가스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불꽃이 깜빡입니다. 창문 너머로 촛불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호하느라, 기도하느라. 골목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힘없는 울음, 생기 없는 울음. 곧 그칩니다. 너무 빨리 그칩니다. 어머니의 흐느낌만 남습니다. 낮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거리에는 석회 냄새가 진동합니다. 시체를 소독하는 냄새, 죽음을 덮는 냄새. 수레가 지나갑니다.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시체를 실은 수레. 오늘도 여러 구. 어디선가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촛불 아래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펜을 들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주소를 적습니다. 40번지. 점 하나. 38번지. 점 하나. 37번지. 또 점 하나. 지도 위에 점들이 모입니다. 검은 점. 작은 막대기 모양의 표시. 죽음을 표시하는 점. 아직은 흩어진 점들. 무작위로 보이는 점들. 그러나 곧 그 점들이 하나의 중심을 가리키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드러납니다. 콜레라. 그 이름만으로도 19세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감염되면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극심한 설사. 쏟아지듯 나오는 물 같은 변. 구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빠르게. 멈출 수 없이. 탈수가 진행됩니다. 피부가 쪼그라듭니다. 눈이 움푹 들어갑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합니다. 입술이 검어집니다. 목소리가 쉬어갑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반나절 만에 사망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치료법도 몰랐습니다. 1817년 인도 벵골에서 시작된 감염병이 대륙을 넘었습니다. 겐지스 강 삼각주. 그곳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이동하면서 퍼졌습니다.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무역선을 따라갔습니다.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이민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콜레라는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세기 동안 7차례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31년 콜레라가 영국에 상륙합니다. 10월 선더랜드 항구. 독일에서 온 배가 정박합니다. 선원 중 한 명이 쓰러집니다. 그가 첫 번째 영국 내 희생자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만에 감염은 전국으로 퍼집니다. 1832년까지 이어진 첫 번째 유행. 영국 전역에서 약 3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런던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산업혁명의 심장. 공장이 늘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일랜드에서, 유럽 대륙에서 1801년 약 100만 명이던 인구, 1851년에는 230만 명을 넘어섭니다. 50년 만에 2배 이상.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반 시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수 시스템은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수도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펌프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 물이 깨끗한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호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런던 중심부. 한때 부유층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우아한 저택들. 그러나 부자들은 떠났습니다. 더 좋은 동네로, 더 넓은 집으로. 19세기 중반 소호는 노동자와 이민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한 방에 여러 가족이 살았습니다. 지하실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락방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인구 밀도는 런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지어진 주택들 아래에는 오물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세스핏이라 불리는 이 구덩이는 가정의 오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분, 생활하수, 음식 찌꺼기, 모든 것이 이 구덩이로 흘러들었습니다. 벽돌로 대충 쌓은 구덩이, 바닥은 흙, 제대로 된 하수관이 없었습니다. 오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퍼내야 했습니다. 나이트 소일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퍼갔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구덩이가 넘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도축장이 거리에 늘어섰습니다. 동물의 피가 흘렀습니다. 내장이 버려졌습니다. 비누 공장도 있었습니다. 동물 기름을 끓이는 냄새. 폐수가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비가 오면 오물이 도로를 덮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 템스 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의 모든 하수가 템스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강은 거대한 하수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갈색으로 탁한 물. 악취가 나는 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물을 마셨습니다. 수도 회사들이 템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 팔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의 원인을 나쁜 공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이라 불리는 이 가설. 미아즈마는 그리스어로 오염을 뜻합니다. 나쁜 공기, 도끼. 썩은 유기물에서 나오는 도끼가 질병을 퍼뜨린다고 믿었습니다. 악취가 심한 곳에 병이 돈다.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빈민가의 악취와 높은 사망률.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냄새가 나쁜 곳에서 병이 생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사들도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정부 관리들도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신문도 이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악취를 없애면 질병도 사라진다. 그래서 석회를 뿌렸습니다.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콜레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 1813년 3월 15일.
영국 요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스 스트리트의 작은 집. 아버지 윌리엄 스노우는 석탄 하역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9남매 중 맞이. 그러나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14살에 외과의 도제로 일을 시작합니다. 뉴캐슬 어폰타인. 윌리엄 하드캐슬이라는 외과의 밑에서 의술을 배웁니다. 5년간의 도제 생활. 환자를 보고 배웠습니다. 수술을 돕고 배웠습니다. 약을 조제하고 배웠습니다. 1831년 탄광촌에서 콜레라 유행을 처음 목격합니다. 킬링워스 탄광. 18살의 도제 의사. 그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광부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 점심때 죽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평생 관심사를 결정합니다. 1836년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23살. 헌츠러리언 의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정식 의학 교육을 받습니다. 1838년 약제사 자격 취득. 1844년 의학 학사 학위. 1850년 의학 박사 학위. 그는 마취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1846년 미국에서 에테르 마취가 처음 시연되었습니다. 스노우는 즉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테르를 연구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을 연구했습니다. 마취제의 적정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흡입기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1853년 4월. 빅토리아 여왕이 8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레오폴드 왕자. 스노우가 마취를 담당합니다. 클로로포름을 사용합니다. 여왕은 고통 없이 출산합니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출산 마취에 대한 종교적 반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자는 고통 중에 출산하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왕이 마취를 받았다는 소식,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1857년 비어트리스 공주 출산에도 스노우가 참여합니다. 여왕의 신뢰를 받는 의사. 왕실 주치의 수준의 명성. 마취학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관심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물을 통해 전파된다. 스노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콜레라 환자의 증상을 관찰했습니다. 주로 소화기 계통에서 시작됩니다. 설사와 구토, 장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면 왜 폐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될까요?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기침, 가래, 폐렴.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무언가 입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음식이나 물. 그 중에서도 물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1849년 스노우는 이 가설을 담은 소책자를 발표합니다. 콜레라 전파 방식에 관하여. 39페이지의 작은 책. 그는 콜레라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의 배설물에 원인 물질이 있다. 그것이 물을 오염시킨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감염된다.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의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류 이론에 맞서는 소수 의견.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란셋은 그의 이론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가 1854년에 찾아옵니다. 1854년 8월 28일. 브로드 스트리트 40번지. 런던 소호 지역의 좁은 집입니다. 이 집에 세 가족이 새들어 살았습니다. 1층에는 루이스 가족, 경찰관 토머스 루이스,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생후 5달 된 딸 프랜시스. 사라는 아픈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기가 아팠습니다. 심한 설사, 녹색 물 같은 변, 기저귀를 갈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보채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라는 밤새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더러워진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빨았습니다. 빨래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디에? 집 앞 오물 구덩이에.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수관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오물 구덩이가 펌프 우물과 가깝다는 것을. 우물과 오물 구덩이 사이의 거리. 겨우 90cm. 3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벽. 오래된 벽돌 벽. 금이 가 있었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배설물에 있던 것. 콜레라균. 아직 그 이름조차 없던 시절. 균이 우물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8월 31일 밤. 첫 번째 성인 환자가 발생합니다. 토머스 루이스의 이웃. 밤새 설사와 구토에 시달립니다. 9월 1일 새벽. 더 많은 환자가 보고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56명.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9월 2일. 환자 수는 315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망자는 이미 197명. 하루에 거의 200명이 죽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일대. 반경 200m 안에서 벌어진 일. 9월 3일. 127명이 추가로 사망합니다. 아기 프랜시스 루이스도 이날 죽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살아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버린 빨래물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인근에 집중된 죽음. 어떤 집은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아침에 5명이던 가족이 저녁에 1명만 남았습니다. 열흘 만에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주민 4분의 3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남은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최종 사망자 수는 616명에 달합니다. 당시 의학계는 미아즈마 이론을 고수했습니다. 런던 의학 관료 존 사이먼. 위생국의 의료 담당관. 그는 스노우의 가설을 기이한 학설이라 불렀습니다.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는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악취를 없애면 질병도 사라진다. 이것이 당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노우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9월 3일. 스노우는 소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는 사망자의 주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등록소를 방문합니다. 기록을 확인합니다. 주소를 적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질문합니다. 이 집에서 누가 아팠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어느 펌프를 씁니까? 사망자 가족들에게 환자의 마지막 며칠을 물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마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질문하는 것.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화이트헤드. 세인트 루크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1825년 런던 출생. 1854년 당시 29살.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출신. 신학을 공부한 성직자. 의학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구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사는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화이트헤드는 미아즈마 이론을 믿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는 스노우의 가설을 반박하려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물이 원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스노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가 모은 증거는 스노우를 지지했습니다. 사망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펌프의 물을 마셨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두 사람은 협력하게 됩니다. 의사와 목사, 과학과 신앙,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동기, 그러나 같은 목표, 진실을 찾는 것. 스노우는 사망자 분포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특정 펌프 근처에 살았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동네에서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펌프였습니다. 지하 25피트, 약 7.6m에서 끌어올린 물. 다른 펌프보다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원했습니다. 약간의 탄산 맛도 있었습니다. 청량한 느낌. 주민들이 선호했습니다. 멀리서도 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펌프 근처에서만 사람들이 죽을까요? 스노우는 대조군을 찾기 시작합니다. 펌프 근처에 살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폴란드 스트리트 구빈원.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빈민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535명의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콜레라 사망자는 단 5명. 왜일까요? 스노우는 조사합니다. 구빈원은 자체 우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면 같이 병에 걸려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라이언 양조장. 브로드 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펌프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 약 7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 콜레라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노우는 양조장 주인을 찾아갑니다. 에드워드 허긴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어디서 마십니까? 허긴스는 대답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양조장 노동자들은 매일 맥주를 배급받았습니다.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맥주. 일하면서 갈증이 나면 맥주를 마셨습니다. 굳이 펌프까지 가서 물을 길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조장에는 자체 우물도 있었습니다. 양조에 쓰는 물.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와는 다른 수원.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펌프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더 먼 곳에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 햄프스테드. 런던 북부의 부유한 동네. 소호에서 북쪽으로 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높은 언덕 위. 공기가 맑은 곳. 위생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제나 엘리. 59세의 과부. 그녀도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9월 2일. 햄프스테드에서 유일한 콜레라 사망자. 왜? 미아즈마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맑은 동네에서 왜 콜레라가? 스노우는 조사합니다. 그녀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은 소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근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소호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면 무엇이? 아들 중 한 명이 기억해냅니다. 어머니가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맛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에 소호에 사실 때 늘 드시던 물. 이사 가신 후에도 그 물이 그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병에 담아서, 마차로, 햄프스테드까지. 마지막으로 물을 보낸 것이 8월 31일. 그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9월 1일에 쓰러졌습니다. 9월 2일에 사망. 그녀의 조카딸도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5km 떨어진 곳, 깨끗한 공기, 좋은 환경. 그러나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공기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스노우는 지도에 사망자 위치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각 주소에 작은 막대기 기호를 그렸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막대기 하나, 두 명이 죽으면 막대기 둘. 점들이 모입니다. 중심이 보입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증거.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854년 9월 7일 저녁, 목요일. 스노우는 세인트 제임스 교구 후견인 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이 지역의 행정을 맡은 기관입니다. 빈민구호, 도로관리, 공중보건. 이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콜레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스노우는 회의장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가방에서 지도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지도 위를 뒤덮은 검은 점들. 점들이 모여 만든 패턴.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점들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집 주소입니다. 스노우는 사망자들의 공통점을 설명합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을 마셨다는 것. 반대로 그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 살아남았다는 것. 양조장 노동자들의 사례. 70명 중 사망자 없음. 그들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구빈원 수용자들의 사례. 535명 중 사망자 5명. 그들은 자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역시 브로드 스트리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햄프스테드에 사는 수제나 엘리의 사례.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5km 떨어진 곳. 그러나 하녀를 통해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을 가져다 마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같은 펌프, 같은 물. 위원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병이 난다고요? 그들에게 상식은 미하즈마 이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공기. 악취 나는 공기가 질병을 옮긴다고 믿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펌프물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스노우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오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스노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물을 통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의 지도는 강력한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지도의 점들, 대조군의 생존 사례,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위원회는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험적 조치를 취해보기로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손해볼 것은 없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자. 9월 8일 금요일 아침. 일꾼들이 브로드 스트리트로 향합니다. 도구를 들고 펌프 앞에 섭니다. 볼트를 풀고 쇠 손잡이를 분리합니다.
몇 분 되지 않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그 펌프에서 물을 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펌프를 망가뜨립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물인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명령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펌프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손잡이 없는 몸만 남은 채. 스노우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한 결과 다음 날 펌프 손잡이가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가 제거될 때쯤 이미 유행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9월 8일에 신규 사망자 수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아이와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감염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점점 펌프 물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펌프 물을 마시면 죽는다. 따라서 손잡이 제거와 감염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이 부분은 지금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 시기적 연관은 있습니다. 손잡이가 제거된 뒤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인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노우 자신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씁니다. 유행이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펌프가 계속 작동했다면 사람들이 다시 동네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물을 마셨을 때 새로운 감염이 다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화이트헤드의 후속 조사로 뒷받침됩니다. 1855년 교구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화이트헤드가 참여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아팠습니까? 기록을 뒤집어 봅니다. 교구 장부를 조사합니다. 주민들을 인터뷰합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40번지. 한 집이 떠오릅니다. 아기 프랜시스 루이스. 그녀가 첫 번째 환자였습니다. 프랜시스는 8월 28일에 아팠습니다. 9월 2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사라는 아기의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그 더러운 물을 집안 오물 구덩이에 부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물 구덩이를 실제로 파헤칩니다. 우물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겨우 90cm. 우물벽 상태를 확인합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상태. 오염된 기저귀 물이 서서히 우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가 드러납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이 콜레라로 오염되었을 길. 스노우의 가설이 정확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연결선이 마침내 한 줄로 이어집니다. 스노우의 발견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54년 콜레라 조사위원회가 공식 결론을 내립니다. 정부가 콜레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미아즈마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물도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다. 물 가설에 일부 여지를 두었지만 미아즈마 이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스노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855년 자신의 책을 개정해 2판을 출간합니다. 콜레라 전파 방식에 관하여 개정판. 브로드 스트리트 조사 결과가 2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연구가 더해집니다. 수도회사 비교 연구. 이 연구는 브로드 스트리트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대는 런던 남부 지역, 템스강 남쪽입니다. 이 지역에는 2개의 수도회사가 물을 공급했습니다.
람베스 수도회사,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수도회사. 두 회사는 같은 구역에 나란히 파이프를 깔았습니다. 어떤 집은 람베스 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집은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물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같습니다. 골목도 같습니다. 공기도 같습니다. 이웃도 비슷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식수원입니다. 람베스 회사는 1852년에 취수 지점을 옮겼습니다. 템스강 상류, 하수가 흘러들기 전 지점, 테딩턴 근처의 비교적 깨끗한 물.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회사는 여전히 하류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배터시 근처, 하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구역, 런던의 오물이 모이는 곳. 스노우는 이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7주 동안 데이터를 모읍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 물을 받습니까? 이 집에 콜레라 환자가 있었습니까?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자신들이 어느 회사 물을 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노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물을 받아옵니다. 물을 맛보고 끓여보고 염분 농도를 측정합니다. 두 회사 물의 염분 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차이를 기준으로 어느 회사 물인지 구분합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회사 물을 받는 집 1만 가구당 콜레라 사망자 315명. 람베스 회사 물을 받는 집 1만 가구당 콜레라 사망자 37명. 8배가 넘는 차이. 계산 방식에 따라 14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연실험입니다. 연구자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실험. 자연스럽게 생겨난 조건의 차이. 그 차이를 이용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거리, 같은 공기, 다른 물,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 스노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뿐입니다. 물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그랜드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렀습니다. 대실험. 오늘날 역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학계는 여전히 미아즈마 이론을 고수했습니다. 스노우의 연구는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1858년 6월 10일 스노우는 진료소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쓰러집니다. 뇌졸중. 6월 16일 존 스노우 사망. 향년 45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가 마취 연구 중 자신에게 클로로포름을 실험한 뒤 후유증을 겪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의학 저널 란셋은 그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를 뛰어난 마취 전문가로만 언급합니다. 콜레라 연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연구,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스노우가 세상을 떠난 그해 1858년 런던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대악취의 해, 그레이트 스팅크, 템스 강의 냄새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6월 기온은 섭씨 34도를 넘었습니다. 더운 공기 속에서 강물이 천천히 증발합니다. 악취가 공기 위로 솟아오릅니다. 런던 전체가 냄새에 휩싸입니다. 국회의사당 안까지 악취가 밀려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창문 사이로 더운 공기가 스며듭니다.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커튼에 석회를 적셔 냄새를 막아보려 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의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아즈마 이론이 이 변화를 밀어붙입니다. 악취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나쁜 공기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이론이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의회는 하수도 개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킵니다. 18일 만에 유례 없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조지프 바젤젯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런던 수도 공사국이 수석 엔지니어 토목공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런던 전역에 새로운 하수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82마일 약 132km의 주요 하수관, 벽돌로 쌓은 거대한 터널,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크기, 1100마일 약 1800km의 도로 하수관, 3억 18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됩니다. 도시 곳곳의 하수가 이 거대한 관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템스강 하류로 몰아서 내보냅니다. 1859년 공사 시작, 1865년 부분 개통, 빅토리아 여왕이 개통식에 참석합니다. 1875년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됩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에 기반한 결정.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인성 질병을 막습니다. 오염된 하수가 식수원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가 템스강 상류로 역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콜레라는 런던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1866년 이스트런던에서 작은 유행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회사의 취수관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런던에서는 대규모 유행이 없습니다. 바젤젯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틀린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한 사람. 콜레라의 원인 병원체. 비브리오 콜레라. 쉼표처럼 구부러진 세균입니다. 가는 막대가 살짝 휘어 있습니다. 1884년 로베르트 코흐가 이 세균을 순수 배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의 세균학자, 결핵균을 발견한 사람, 탄저균을 연구한 사람. 그는 인도 콜카타로 떠납니다. 콜레라 환자의 장에서 세균을 분리합니다. 시험관에서 배양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콜레라의 원인이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노우가 세상을 떠난 뒤 26년 후의 일입니다. 스노우는 병원체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미경 기술로는 너무 작았습니다. 배양 기술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파 경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데이터와 패턴으로, 관찰과 추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해부학자 필리포 파치니는 1854년에 이미 이 세균을 관찰했습니다. 스노우가 브로드 스트리트를 조사하던 바로 그해 피렌체에서 그는 콜레라 환자의 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바라봅니다. 구부러진 작은 생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콜레라의 작은 막대. 그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한참 뒤인 1965년 국제명명위원회가 공식 명칭을 채택합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파치니 1854. 파치니의 선행 발견을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11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날 브로드 스트리트는 브로드윅 스트리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런던 소호의 번화가, 레스토랑과 카페가 늘어선 거리, 바와 클럽이 있는 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 1854년 펌프가 있던 자리, 붉은 화강암 경계석이 위치를 표시합니다. 보도 위에 박힌 작은 표시.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1992년 복제 펌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펌프. 검은 철로 만든 펌프.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배경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로. 그 옆에 펍이 있습니다. 존 스노우. 1955년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유행 100주년을 기념해서. 원래 이름은 뉴캐슬 어폰 타인. 그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입니다. 스노우는 철저한 금주가였습니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술집에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년 존 스노우 학회가 펌프핸들 강연을 개최합니다. 9월마다 이곳에 모입니다. 역학자들, 공중보건 전문가들, 의사들, 연구자들, 공중보건 분야의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복제 펌프에서 손잡이를 뗐다 붙이는 의식을 합니다. 170년 전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역학의 아버지. 스노우는 종종 이렇게 불립니다. 현대 역학의 창시자. 그러나 그가 한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발로 뛰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수집했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셨습니까? 언제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힘들고 지루한 작업. 그러나 필수적인 작업. 패턴을 찾았습니다. 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흩어진 데이터에서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지도 위에 시각화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주류 이론에 맞서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공기 탓이라고 할 때 그는 물을 의심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반증 가능한 가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의 방법론. 오늘날 역학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분포 조사.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는가? 공통 노출원 탐색. 환자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조군 비교.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가? 시각적 데이터 표현. 패턴을 눈에 보이게. 1854년에 이미 그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화이트헤드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 미아즈마 이론을 믿었던 사람. 스노우를 반박하려고 조사를 시작한 사람. 그러나 증거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태도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가리키는 것을 따르는 것. 콜레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도 매년 수백만 명이 감염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추산. 연간 130만에서 400만 건의 감염. 수만 명이 사망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분쟁 지역에서, 재난 현장에서,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생시설이 부족한 지역, 하수 처리가 안 되는 곳. 2010년 IT 지진 후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66만 명 이상 감염, 8천 명 이상 사망. 2017년 예멘 내전 중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100만 명 이상 감염,
역사상 최악의 콜레라 유행 중 하나. 170년 전 스노우가 보여준 것. 물이 중요하다는 것. 깨끗한 물이 생명이라는 것. 환경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수시설, 상수도, 위생교육, 공중보건 인프라.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상식이 틀렸을 때, 모두가 믿는 것이 거짓일 때, 증거를 따를 용기가 있는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기존의 믿음을 버릴 용기가 있는가? 스노우는 그랬습니다. 화이트헤드도 그랬습니다. 펌프 손잡이 하나. 그것이 바꾼 것은 단지 한 번의 유행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방식, 증거를 모으는 방식,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방식,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 브로드윅 스트리트의 복제 펌프. 손잡이 없는 펌프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날의 목소리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조용한 질문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